안녕하세요. 이채윤 작가입니다. 고양이도 이해하는 니체에 대해서 방송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하시죠? 프리드리 비렐름 니체는 1844년에 태어나서 1900년에 죽은 독일의 철학자이자 문화비평가, 시인, 언어학자로 서양 철학과 현대 지성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그는 지적인 탁월함과 개인적인 고뇌로 점철된 삶을 살았고 도덕, 종교, 인간 조건에 관한 저술로 유명합니다. 니체는 프로이센 작센의 작은 마을 르켄에서 루터교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누나, 외할머니의 손에 자랐습니다. 니체는 조숙하고 뛰어난 학생이었으며 24세에 스위스 바젤 대학교의 문헌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바그너의 음악에 영향을 받아 도덕, 종교, 예술, 진리, 권력에 대한 의지 등의 주제에 대해 독창적이고 도발적인 사상을 발전시켰습니다. 바젤 대학에서 니체는 당시 지배적인 신념에 도전하는 철학적 사상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도덕, 특히 기독교의 성과 악개념을 거부하고 대신에 삶을 긍정하고 자기 극복의 철학을 주장했습니다. 1879년 건강상의 문제로 교수직을 사임하고부터는 지필에 전념했습니다. 평생 동안 니체는 고독하고 파격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을 하지도 자녀를 두지도 않았고 혼자 여행을 자주 다녔습니다. 그는 다작의 작가였으며 철학, 도덕, 문화에 관한 수많은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계속해서 글을 썼고 그의 작품은 사후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1880년대에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선악을 넘어서 도덕의 계보학 등 가장 유명한 작품들을 발표했습니다. 1889년 정신적 쇠약을 겪은 그는 1900년 사망할 때까지 어머니와 누이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는 55세의 나이에 폐렴과 다발성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제부터 니체의 일생에 대해서 10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니체는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나 알아볼까요? 1844년 10월 15일 프로이센 왕국의 작은 마을 레켄에서 태어난 프리드리 니체는 경건한 루터교 가정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칼 루드비 니체는 루터교 목사였고 어머니 프란치스카 올러는 루터교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니체에게는 엘리자베트라는 여동생과 루드비 요셉이라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니체가 겨우 5살이던 1849년 그의 아버지는 뇌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남동생도 다음 해에 사망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니체의 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니체의 가족은 나움부르크로 이주하여 어머니와 할머니, 미혼의 고모 2명 등 5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가정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니체의 어머니 프란치스카는 니체를 지나치게 과보호했고 이로 인해 니체의 청년기의 두 사람 사이는 긴장관계가 되었고 니체가 종교적 신념을 버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니체는 영리한 학생이었으며 14세 때 이미 고대 그리스어, 라틴어에 능통했습니다. 어린 시절 니체는 문학, 음악, 철학에 관심이 많았으며 독서와 글쓰기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그는 뛰어난 피아니스트였으며 평생 동안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니체의 어린 시절은 건강이 좋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심한 편두통에 시달렸고 이는 평생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는 활동적인 아이였고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이킹을 하고 나움부르크 주변의 시골을 탐험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전반적으로 니체의 어린 시절은 지적 호기심, 예술적 재능, 신체적 허약함이 결합된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니체는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입니다. 니체는 엄격한 김나지움에서 공부를 했다는데 어떤 학교였을까요? 슐포르타 김나지움은 독일 작센안할트주의 잘레강 나움부르크 인근의 옛 시토 수도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학교는 1543년 수도원 학교로 설립되었고 이 학교는 학문적 영재를 위한 공립기숙학교로 고전 언어, 문학, 신학을 강조하는 엄격한 커리큘럼으로 유명했습니다. 커리큘럼은 특히 신학과 법학에 중점을 두고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또한 엄격한 규율로 유명했으며 학생들은 엄격한 일정을 따르고 폭정 및 행동에 관한 엄격한 규칙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학생들은 고도로 자제력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학습에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슐포르타의 엄격한 학업 프로그램과 규율적인 환경은 니체의 지적, 철학적 발전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니체는 1858년부터 1864년까지 이곳에서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 프랑스어, 독일어는 물론 역사, 수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 연구에 뛰어났으며 시와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니체는 헌신적이고 부지런한 학생으로 유명했으며 슐포르타에서의 학업은 그의 지적 발달과 철학자 및 문헌학자로서의 장래, 경력을 위한 토대가 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폴 도이센, 칼폰 게르스도르프, 에르빈 로데와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니체의 사상이 무르익은 대학 시절 이야기입니다. 니체는 두 군데 대학을 다녔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1864년 니체는 루터교 목사였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사가 되기 위해 본 대학에서 신학과 고전 문헌학을 전공하며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신학의 환멸을 느끼고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잃고 고대 문헌과 언어를 연구하는 문헌학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1865년 본에서 2학기를 보낸 후 니체는 라이프치히 대학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최근 본에서 라이프치히로 자리를 옮긴 스승인 프리드리 비렐름 리첼에 대한 존경심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니체는 저명한 문헌학자 리츠를 지적 스승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의 지도 아래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 니체는 보다 지적으로 자극적인 환경을 발견하고 고대 그리스 문학과 철학에 대한 열정을 키웠습니다. 리첼은 니체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의 멘토가 되어 학계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격려했습니다. 니체의 라이프치히 시절은 그의 지적 성장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문학과 문화 연구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훗날 그의 철학 작업에 도움이 되는 비판적 분석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리스 비극가들, 특히 아이스킬로스와 소포클레스의 작품에 대한 그의 연구는 훗날 인간 존재의 본질과 사회에서 예술의 역할에 대한 그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평생 우정을 나눈 에르빈 로데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볼 것은 니체가 일찌감치 천재성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24세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니체는 스승인 프리드리 비렐름 리츠 교수의 추천으로 1869년 24세의 나이로 스위스 바젤 대학교의 고전 문헌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바젤에서 니체는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민 문학에 대한 연구인 고전 문헌학 그리고 로마 시인 루크레티우스의 작품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그는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강사로 유명했지만 전통 철학과 도덕에 대한 파격적인 사상과 때로는 급진적인 비판으로 인해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니체는 텍스트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문화적,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자신만의 문헌학 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바젤 대학에서 니체는 예술과 문명에 대한 니체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문화사학자 야코브 루크하르트, 니체의 평생 친구가 된 신학자 프란츠 오버백 등 여러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만났습니다. 다섯 번째로 알아볼 것은 니체의 사상에 영향을 끼친 음악가 바그너와의 만남입니다. 니체는 학창시절부터 바그너의 음악에 감탄했고 그를 아버지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바그너는 니체의 아버지와 같은 해에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공연을 직접 관람하고 그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니체는 1868년 라이프치히에서 바그너를 처음 만났고 작곡가의 음악과 개성에 즉시 매료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술, 음악, 철학에 대한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했으며 특히 쇼펜하우어 철학에 같이 열광했습니다. 니체는 음악의 힘과 음악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한 바그너의 생각에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 후 니체는 바그너 음악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고 1872년에는 바그너의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찬양하는 에세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그너를 전통 음악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형식의 음악 드라마를 창조한 위대한 예술가로 여겼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와 그의 아내 코지마와도 친밀한 개인적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았고 니체는 바이로이트에 있는 바그너 부부의 집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니체는 1872년 자신의 첫 번째 저서인 비극의 탄생을 바그너에게 헌정했습니다. 또한 바그너의 예술과 사상을 찬양하는 에세이도 여러 편 썼습니다. 또한 바그너의 음악과 사상을 홍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바그너의 음악에 대한 니체의 열정은 비극의 탄생과 같은 초기 작품에서 잘 드러나는데 니체는 바그너를 고대 그리스 비극의 갱신자이자 새로운 문화 재생의 시대를 여는 선구자라고 칭송했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의 음악이 현대 세계의 분열을 치유하고 통일성과 전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1870년대 중반 니체는 바그너의 예술적 성향과 정치적 견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876년 바그너의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니체는 깊은 실망을 느꼈습니다. 대중의 천박함을 좇는 공연은 진부했고 또한 바그너가 독일 민족주의 문화를 옹호하는 것에 대해 니체는 모순을 느꼈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의 반유대주의적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고 특히 대중들 사이에서 자신의 명성만 추구하는 바그너의 속물적 근성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우정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알아볼 것은 평생 건강 때문에 고통받은 니체의 건강 문제입니다. 왜 니체는 평생 건강 때문에 고생을 했을까요? 니체는 평생 복잡하고 만성적인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편두통, 소화장애, 시력저하, 불면증, 그리고 만년에는 정신장애,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뇌졸중으로 고생했습니다. 니체의 건강 문제의 정확한 원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지만 일부 학자들은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매독과 같은 감염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니체가 뇌에 영향을 미쳐 정신과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매독이라는 희귀한 자가면역 질환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론은 니체가 매독에 걸렸다고 믿었다는 니체 자신의 일부 저술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그러나 이 진단을 확인하거나 반박할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최근의 일부 연구에 따르면 뇌종양이나 카다실이라는 유전적 장애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니체의 건강 문제는 일관성 있는 작업 능력에 영향을 미쳤고 그는 종종 글쓰기와 강연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질병을 반드시 극복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 관리했습니다. 그는 의학적 치료를 받고 다양한 치료법과 약물을 실험했습니다. 니체는 식단을 바꾸고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고 기후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등 병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어떤 방법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로 알아볼 것은 니체의 별명이 유럽의 방랑자라고 하던데 무슨 의미인가입니다. 니체는 일생 동안 유럽 전역을 광범위하게 여행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방랑벽은 실제로 그의 개인적, 지적 여정을 특징짓는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건강 문제로 바젤 대학 교수직을 사임한 후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주로 이탈리아의 지중해 근처에서 겨울을 보냈고 스위스 실스마리아에서 여름을 보냈습니다. 또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그의 여행 중 일부는 철학, 문화, 음악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다른 여행은 개인적인 관계나 건강에 적합한 기후를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니체의 가장 유명한 여행 중 하나는 이탈리아로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이 여행은 그의 삶과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탈리아에 머무는 동안 니체는 이탈리아의 예술, 문화, 역사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니체의 이탈리아 여행은 그의 개인적인 삶에도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루 살로메라는 젊은 여성과 사랑에 빠졌고 그녀는 그의 삶과 작품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니체는 스위스 알프스의 작은 마을 실스마리아에서 여러 여름을 보내며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와 선악을 넘어서를 비롯한 그의 가장 중요한 작품들을 썼습니다. 니체는 실스마리아를 자주 방문하며 정신적 고향이라고 묘사하는 등 여러 도시에서 생활하고 일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니체는 친구 폴레,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와 함께 소렌토에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 시기는 니체가 리하르트 바그너의 영향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니체의 사상을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시기였습니다. 니체는 제노바에서 몇 달을 보내며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썼습니다. 또 니체는 니스에서 몇 번의 겨울을 보내며 선악을 넘어서와 도덕의 계보학의 일부를 썼습니다. 이 여행은 니체의 사상을 형성하고 다양한 문화적 영향에 노출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의 방랑자라는 별명은 그의 유목민적인 생활 방식과 지적 탐구의 광범위한 지리적 범위를 반영합니다. 여덟 번째로 알아볼 것은 니체의 유명한 연애 사건입니다. 판무 파탈 루 살로메와 사귀었다는데 어떤 사이였을까요? 니체는 1882년 로마에서 친구인 폴레의 소개로 러시아 태생의 아름다운 여인 루 살로메를 만났습니다. 니체와 루 살로메와의 연애 사건은 대단히 유명합니다. 니체와 살로메는 수년 동안 친밀한 우정을 유지했지만 격렬한 감정 기복으로 점철된 격동의 관계였습니다. 니체가 살로메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갓 20살을 넘긴 앳된 아가씨였고 니체는 37세나 되는 중년이었습니다. 대단한 연애 사건에서 나이 차이는 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으나 살로메는 너무도 자유분방한 스타일이었고 니체는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그 방면에는 풋내기였습니다. 니체는 살로메의 총명함과 매력에 매료되어 철학적,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지적 친밀감, 상호 존경, 애정을 특징으로 하는 복잡한 관계였지만 오해와 정서적 혼란으로 가득 차기도 했습니다. 니체와 루 살로메는 짧지만 강렬한 관계를 맺었으나 두 사람의 관계는 결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니체는 그녀에게 2번이나 청혼했지만 그녀는 2번 모두 거절했습니다. 살로메에 대한 니체의 감정은 로맨틱했지만 그녀는 그를 멘토이자 친구로만 생각했고 낭만적인 관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구나 니체의 여동생 엘리자베스는 그들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살로메가 오빠를 조종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는 살로메에 대한 니체의 짝사랑과 맞물려 결국 둘의 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니체와 살로메의 관계는 단명했지만 두 사람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살로메는 니체의 사상에 계속 관심을 갖고 심리학 및 문학 분야에서 저명한 경력을 쌓았으며 니체의 거부감과 환멸은 훗날 니체의 철학 작업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니체는 훗날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선악을 넘어서 등의 저서에서 그녀에 대한 분노와 비통함을 표현했습니다. 반면 살로메는 인상적이고 야심찬 젊은 여성으로 훗날 저명한 정신분석가이자 작가가 되었습니다. 살로메는 철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고 독립적이고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또한 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정신분석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 등
유럽의 여러 저명한 지식인들과 로맨틱한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알아볼 것은 자기 자랑이 넘쳐난다고 유명한 니체의 자서전 이 사람을 보라입니다. 니체의 자서전 이 사람을 보라는 자만심과 오만함으로 인해 종종 비판을 받곤 합니다. 니체는 정신병으로 쓰러지기 전 삶의 막바지에서 자신의 철학적 업적과 인생 경험을 회고하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나는 왜 그렇게 영리한가? 나는 왜 그렇게 좋은 책을 쓰는가? 나는 왜 운명인가? 등의 제목을 가진 일련의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니체의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니체가 쓴 다른 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형식은 니체가 자신의 업적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에세이들에서 니체는 자신을 위대하고 중요한 사상가로 소개하며 평생 동안 많은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자신을 기존의 도덕적, 철학적 신념에서 벗어나 새롭고 삶을 긍정하는 사고방식을 창조한 자유로운 영혼으로 묘사합니다. 또한 그는 당대의 중요한 지적 발전의 많은 부분을 예측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책에서 니체는 자신을 천재이자 구원자로 묘사하며 자신의 작업이 인류에게 매우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자신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유럽 최초의 완벽한 허무주의자, 새로운 종류의 위대함의 발명가라고 칭합니다. 또한 자신의 저서를 인류가 받은 가장 귀중한 선물, 가장 심오하고 가장 진실하며 가장 엄격하게 과학적인 책이라고 칭송합니다. 이 책에서 니체의 글쓰기 스타일은 종종 아이러니, 유머, 풍자가 특징입니다. 그는 오만함이나 자만심으로 보일 수 있는 기존의 규범과 가치에 고의적으로 도전합니다. 이러한 자화자찬의 어조는 일부 독자에게는 과도하거나 심지어 망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에서 그는 종교, 도덕, 문화에 대해 대담한 주장과 비판을 펼칩니다. 특히 자신을 선과 악을 초월한 존재라고 선언하고 신을 죽였다고 주장하는 대목에서는 종종 대립적이고 공격적입니다. 니체는 이 사람을 보라에서 수사학적 질문, 풍자, 모욕을 자주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또한 니체는 이 책에서 다른 철학자, 사상가, 문학의 인물을 자주 비판합니다. 바그너, 쇼펜하우어, 칸트, 헤겔, 소크라테스, 플라톤, 기독교 등 동시대와 선대의 많은 학자들을 비판하고 모욕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것은 니체의 마지막입니다. 니체는 1900년 8월 25일 55세의 나이로 사망했는데 사망 원인은 폐렴이었습니다. 그의 말년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 점진적으로 쇠퇴하는 시기였습니다. 니체의 마지막은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웠습니다. 1889년 1월, 니체는 이탈리아 토리노 거리에서 말이 채찍질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후 정신적 쇠약을 겪었다고 합니다. 니체는 하숙집문을 나서다가 집 앞 광장에서 어떤 마부가 말을 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체는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광장을 가로질러 가서 말의 목을 감싸 안고는 바로 의식을 잃고 맙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숙집 주인이 의식이 없는 상태의 니체를 방으로 옮깁니다. 니체는 의식을 회복하자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부르고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진정이 된 후에 니체는 친구들과 유럽 왕실에 편지를 써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인 자신이 5일 후에 로마에 갈 예정이니 모든 유럽의 왕자들과 교황은 참석하라고 요구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니체는 치매 증상을 보이며 글쓰기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의 상태는 점차 악화되어 가족과 친구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오랜 기간 병을 앓게 됩니다. 그는 1년의 뇌졸중으로 인해 점점 더 쇠약해지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후 니체는 나움부르크에 있는 그의 어머니의 집으로 보내집니다. 니체의 어머니는 차츰병이 심해지고 무감각해지는 니체를 7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간호하다가 1897년 세상을 떠나고 그 후 니체는 여동생인 엘리자베트의 손에 맡겨졌다가 1900년 눈을 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